늦가을 저녁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 VIP룸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은은한 국화향이 스며들었고 붉은 목재 장식과 부드러운 조명이 방 안을 고급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모양새를 뽐내는 반찬들이 줄지어 놓였지만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은 음식의 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박서윤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의자에 앉았다. 단정하게 다려 입은 네이비 정장은 그녀가 가진 옷 중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확인하고 다림질을 반복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치맛자락을 만지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늘만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를. 속으로 되뇌며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옆에 앉은 딸 다혜가 속삭였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민호 부모님 진짜 좋은 분들이래.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딸의 얼굴은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환했다.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혜는 어디서나 사랑받을 거야. 문득 맞은편에서 현수가 밝은 미소로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길 막히진 않으셨죠? 목소리는 쾌활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도 긴장하는구나. 그러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차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라버렸다. 단정한 실크 원피스, 큼직한 진주 목걸이, 눈가에 번지는 얄미운 미소. 서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어머나, 너 혹시 박서윤 아니니? 그 목소리는 마치 40년 전 교실에서 들려왔던 조롱 그대로였다. 서윤은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다혜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고 현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서윤은 간신히 입술을 달싹였다. 오랜만이네 미라씨. 봄이라. 학창시절 서윤을 거지라 부르며 괴롭히던 바로 그 인물. 이제는 화려한 옷차림과 부유한 분위기를 한껏 내고 있었고 예비 사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말 세상 좁네. 동창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미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탁 던졌다. 근데 이 결혼 절대 안 돼.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혜는 놀란 듯 엄마를 바라봤고 현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봉투를 쳐다봤다. 서윤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침착한 척 봉투를 밀어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미라씨? 여긴 아이들 상견례 자리야. 그러나 미라는 웃음을 흘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서류가 미끄러져 나왔다. 윤현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니? 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있지. 내 친부 정우. 바로 서윤 씨 전 남편. 미라가 종이를 탁 밀어내자 친자 확인서의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방 안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은 손을 뻗어 다혜의 손등을 덮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믿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현수가 어떤 사람인가야. 현수는 고개를 들고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다혜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흩뿌렸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그리고 낯선 여인과 함께 있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이건 보너스. 서윤 씨, 지금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 불륜 아주 오래됐더라. 서윤의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은 애써 담담하게 굳혔다.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순 없어.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다혜는 울먹이며 엄마를 바라봤다. 현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하게 말했다. 미라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상처 주는 건 어른이 할 일이 아니야. 미라는 피식 웃었다. 여전하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당하고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은 말대꾸도 하네. 순간 서윤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40년 전 교실에서 당했던 모욕이 떠올랐다. 도시락을 얻고 거지라 부르던 목소리. 그 상처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끝까지 맞서겠다. VIP룸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상견례의 자리가 아니었다. 봉투와 사진이 흩뿌려진 테이블 위 웃음기 잃은 얼굴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 순간 직감했다. 오늘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40년 전 묻어두었던 그림자가 마침내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다. 1980년대 초반 봄 햇살이 비치는 한일여고 교실. 창가에 앉은 아이들의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교실은 늘 점심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교실 맨 구석에 앉은 소녀 박서윤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배고픔을 들키지 않으려 책상 서랍을 뒤적였지만 그 안에는 낡은 교과서와 연필 몇 자루뿐이었다. 오늘도 그냥 물로 배를 채워야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얘들아, 여기 좀 봐. 또 도시락 안 가져왔어. 앞줄에 앉은 오미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분홍색 도시락통을 활짝 열며 일부러 소리를 냈다. 윤기가 흐르는 동그랑땡을 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서윤을 힐끗 바라봤다. 매일 굶고 다니면 어쩌려고 그래? 집에 쌀이 없나 봐. 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고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아니야. 모기만 한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그러자 미라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의 가방을 잡아챘다. 그럼 보여줘. 내 가방 안에 뭐 있는지. 안 돼. 서윤이 급히 붙잡았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 컸다. 가방이 뒤집히며 낡은 교과서와 몽당 연필, 손때 묻은 지우개가 바닥에 흩어졌다.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다.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너 거지 맞지? 애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네.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다. 서윤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흩어진 물건을 주워 담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다. 울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야, 내가 먹다 남은 거 줄까? 불쌍해서 못 보겠다. 미라가 일부러 젓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그 말에 아이들이 또 한 번 폭소를 터뜨렸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배고픔이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눈물과 함께 삼켜버릴 수는 있었다. 거울 속의 초라한 교복 차림, 해진 소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자신.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언젠가 꼭 성공해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될 거야. 가 되자 서윤은 집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다. 집에 가면 술에 취한 아버지와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좁은 방에서 들려오는 다툼과 욕설은 언제나 그녀를 짓눌렀다. 도서관의 정막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문제집을 펼쳐놓은 순간 배고픔은 뒤로 밀렸다. 한 문제만 더 풀면 내일은 달라질 거야. 서윤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펜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도서관을 나서던 길. 분식집 앞에서 미라와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미라는 서윤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야, 거지 지나간다. 오늘도 물만 마셨지? 그리고 일부러 떡볶이 꼬치를 그녀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이거라도 맡아봐. 냄새는 공짜니까. 서윤은 그들을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야. 반드시 성공해서 오늘을 갚아주겠어. 작은 주먹을 꼭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수치와 분노,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유는 발걸음을 차마 떼지 못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면 언제나 들려오는 건 아버지의 고함과 깨지는 병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흐느낌이 겹쳐 떠올랐다. 그 광경을 다시 마주하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날도 도망치듯 집을 지나쳐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다. 도서관의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종이 냄새가 서윤을 감쌌다. 사람들 속에 묻혀 앉아 책장을 펼치는 순간 배고픔도 외로움도 수치심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빌려온 수학 문제집이 놓여 있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필통과 색색의 볼펜을 늘어놓을 때 서윤의 앞에는 짧아진 연필 2자루뿐이었다. 연필심이 닳아 뭉툭해질 때마다 칼 대신 작은 가위로 깎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서툴러 손가락 끝은 늘 흑연가루로 더러워졌다. 한 문제만 더 풀자. 서윤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펜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공부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 도서관 불빛이 하나 둘 꺼질 즈음 서윤은 책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식집은 여전히 환했다. 안에서는 미라와 그 무리가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뚫고 나와 서윤의 가슴을 다시 후벼 팠다. 야, 거지 또 지나간다. 미라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리 중 한 명이 떡볶이 꼬치를 집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거라도 냄새 맡아봐. 공짜니까 괜찮잖아. 붉은 양념의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눈물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야. 그녀는 손바닥 안에서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눈물을 막아주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다. 어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식탁 위에 엎드린 채 술병을 움켜쥐고 있었다. 서윤은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교복을 벗고 낡은 담요를 덮은 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교실에서 터지던 웃음소리, 미라의 비아냥, 분식집 앞에서의 조롱이 생생하게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책상 위에서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도 함께 들려왔다. 한 문제만 더 풀면 미래가 바뀐다. 그 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다시는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오늘의 모욕 언젠가 반드시 돌려줄 거야. 희미한 달빛이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들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다짐은 훗날 그녀를 이혼과 재혼, 끝없는 역경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뿌리가 될 것이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서윤의 작은 주먹 안에는 미래를 바꿀 힘이 이미 움트고 있었다. 23의 서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결혼을 선택했다. 상대는 김정호라고 하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였다. 그는 초반에는 성실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말이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않아 지독한 굴레로 변했다. 결혼 첫 해 낡은 빌라의 월세방은 비좁았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그러나 아이 다혜가 태어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정호는 회사 일에 불만을 토로하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퇴근길마다 싸늘한 술 냄새가 그의 몸을 감쌌고 손에 쥔 화투패는 가정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였다. 돈 좀 내놔. 오늘 잃은 거 메꿔야 해. 정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술에 젖어 있었다. 당신 분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해. 서윤은 갓 태어난 다혜를 품에 안은 채 애원했다. 그러나 정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내 집에서 내가 소리도 못 질러? 그 순간 짝소리와 함께 서윤의 뺨이 붉게 부풀어 올랐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었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서윤은 매번 맞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을 나설 용기가 없었다. 아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받은 수모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정호의 외도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느 날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진하게 풍겼다. 누구 만나고 온 거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정호는 담배를 피우며 무심히 대답했다. 아기가 있는데 담배 좀. 닥쳐. 내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그날 밤 서유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눈가에 번진 멍을 가리려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파랗게 부어오른 자국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다혜만큼은 지켜야 해. 시간이 흐르면서 폭력은 더 거세졌고 외도는 노골적이 되었다. 다혜가 5살이 되던 해 사건은 터졌다. 술에 취해 들어온 정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들려 한 것이다. 저 눈 똑바로 뜨고 보는 거 봐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안 돼. 서유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다혜의 앞을 막아섰다. 정호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에 내리쳤지만 이번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팔을 악착같이 물어뜯으며 소리쳤다. 내 딸한테 손끝 하나 대면 당신 죽고 나도 죽어. 순간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이내 주먹으로 변해 서윤의 몸을 난타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서윤은 다혜를 감싸 쥔팔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이튿날 새벽 아이가 곤히 잠든 틈에 서윤은 낡은 가방을 열고 이혼 서류를 꺼냈다. 서류는 몇 달 전 이미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다혜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비로소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혼 후의 삶은 서윤에게 전쟁터였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옆집 할머니에게 매번 부탁해야 했다. 할머니는 손주처럼 다혜를 돌봐주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걱정 말고 다녀와. 젊을 때 고생해야 애도 편하게 큰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서윤은 울컥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돈을 벌기에도 벅찼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샘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곧장 야간 대학원 강의실로 향했다. 다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커피로 눈을 버티며 경영학 수업을 들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두꺼운 책을 펼칠 때마다 머리는 어지럽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지금 쓰러질 수 없어. 몇 년이 그렇게 흘렀다. 다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서윤은 작은 전자부품 회사의 기획팀 과장이 되어 있었다.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했고 그 결과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윤의 삶에서 여전히 부족한 건 있었다. 늘 바쁘게 달리다 보니 그녀 자신은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회사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최대 기업인 태원그룹의 대표가 직접 회사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회사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사장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한 과장, 오늘 내 발표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거야. 알지?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훤칠한 키, 단정한 눈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바로 태원그룹의 회장 강태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원입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서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고 발표를 이어갔다. 자료를 넘기는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서유는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기술력과 시장 분석, 성장 가능성.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이 정도라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태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앞으로 긴밀히 협력합시다. 그날 이후 태원은 종종 회사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협의 차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질문은 서윤 개인의 삶으로 향했다. 한 과장님은 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서윤은 그 말에 잠시 당황했다. 그동안 그녀의 이혼 사실은 늘 부끄러움과 상처였다. 그러나 태원의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태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도 뵐 수 있을까요?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마음속에 오래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혼녀다.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 이런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죄송합니다. 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서윤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를 흠으로 보지 않는 남자를 만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큰 결심을 하고 딸 다혜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카페 문을 열자 태원이 환한 미소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다혜 양.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굽히며 인사했다. 낯선 남자를 경계하던 다혜는 이내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날 이후 태원은 다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말마다 놀이공원에 함께 가고 서툴지만 정성껏 김밥을 싸오기도 했다. 서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 다혜가 잠든 뒤 서윤은 창가에 앉아 홀로 생각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해도 될까? 이 사람이라면 내 상처와 아이의 미래까지도 함께 감싸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재혼의 가능성이 아니라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상견례 이후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밤새도록 뒤척였다. 명색이 딸의 결혼을 축복하는 자리였지만 미라의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참고 넘기려 했으나 태원의 눈은 달랐다. 아내와 딸이 조롱당한 사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태원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채미라, 박진수. 두 사람에 대해 가능한 모든 걸 조사해. 회사 재산, 사생활, 과거까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며칠 뒤 두툼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비서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채미라는 학창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학교 폭력 가해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동창생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태원의 표정은 굳어졌다. 역시 예상대로군. 계속해. 김 팀장은 박진수의 내연 관계 사진을 펼쳤다.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같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기록, 심지어 임신 확인서까지 포함돼 있었다. 박진수 현재 내연녀와 동거 중이며 빚이 5억 원 이상입니다. 직장도 회장님 계열사의 2차 협력사입니다. 태원은 주먹을 쥐며 책상을 두드렸다. 좋아.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쥐었군.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박진수의 회사에 전격적으로 감사팀이 파견됐다. 거래 내역이 들춰지면서 불법 정황들이 드러났고 결국 회사는 태원그룹과의 계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사장은 노발대발하며 박진수를 불러 호통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끝장났다. 당장 해고야. 15년 몸담은 직장에서 쫓겨난 박진수는 회사 로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에게 들이닥친 건 회사만이 아니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은행 계좌는 압류되었다. 하루아침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한편 미라에게도 균열은 빠르게 퍼졌다. 고급 요가원에서 그녀는 늘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주변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꽂혔다. 저 집 남편 잘렸다며?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그래도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곧 집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상자 안에는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 문자 메시지, 심지어 임신 확인서까지 담겨 있었다. 수십 장의 증거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미라는 절규하며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박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라는 그에게 사진을 던졌다. 15년 동안 날 속였어? 이 여자 뱃속의 애까지 책임져? 박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아들 민우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 이제야 이해했어. 왜 지연이 어머님께서 상견례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는지. 똑같은 모욕을 당신이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민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갔고 미라는 하루아침에 강남 아파트에서 달동네 쪽방으로 추락했다.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바닥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러온 과거를 떠올렸다. 서윤에게 했던 말들이 다 내게 돌아왔구나. 밤마다 미라는 눈을 감지 못했다. 친구라 부르던 이들을 밟고 올라서며 웃던 순간, 교실에서 도시락 없는 서윤을 조롱하던 순간, 상견례에서 그 여자를 비웃던 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었다. 태원은 그 모든 몰락의 과정을 차갑게 지켜봤다. 하지만 아내 서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상처 없이 평온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가족을 모욕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결심뿐이었다. 미라의 추락은 빠르고도 잔혹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가 불과 몇 달 만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쪽방촌에서 새벽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손님들의 무시와 멸시는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다. 밤마다 거칠게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버리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야. 그런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서윤이었다. 40년 전 도시락조차 없던 소녀,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여전히 굳세게 앉아있던 그 여자.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집 주소를 찾아냈다. 대문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도 지금도. 용서해줘.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미라를 본 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오래된 상처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곧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라를 부축하며 말했다. 그만 울어. 우리가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들어와. 차 한잔 하자.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미라는 자신이 왜 그렇게 서윤을 괴롭혔는지, 부러움과 질투가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사실은 내가 부러웠어. 가난했지만 늘 당당했고 공부도 잘했잖아. 나는 그게 두려웠던 거야.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때는 내가 미웠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거야. 그 순간 집으로 들어온 지연은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미라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동안 내 엄마를 괴롭힌 게 다 내 잘못이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저희 앞으로 가족이 될 거잖아요.
미라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얻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몇 달 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웨딩홀.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서 지영과 민우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와 단정한 턱시도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객석 맨 앞줄 서유는 태원이 고른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태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야. 서유는 벅찬 눈물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서유는 울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딸 이제 내가 엄마 자랑이야. 신랑 대기실 민우 옆에 선 미라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동안 용기 내서 사과해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아들아, 내가 배운 건 하나야. 진짜 행복은 남을 짓밟아 얻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오는 거라는 거.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태원이 지연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가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서유는 눈부신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꼈다. 피로연 자리에서 태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 한서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은 완벽해졌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미라와도 눈이 마주쳤다. 미라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겠다. 결혼식 마지막 사진 촬영에서 모두가 함께 모였다. 서윤과 태원, 지영과 민우 그리고 미라까지. 40년의 악연이 마침내 권선징악과 용서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몇 년 뒤 서윤의 집 거실에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영과 민우가 낳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떼며 할머니 품에 안겼다. 태원은 손주를 무릎에 올려놓고 장난을 치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건 뉘우치고 다시 함께 나아가는 거다. 그게 진짜 가족이지. 서유는 창밖으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고통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눈부시구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다.